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미 관세율이 15%로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제시한 25%에서 10%포인트를 깎으면서 우리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의 미국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EU가 6,000억 달러, 일본 5,500억 달러보다는 적습니다. 자동차 관세도 15%를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더 깎아보려고 했는데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 관세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또 우려했던 쌀과 소고기 수입은 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개방을 시사했지만 대통령실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과정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상황을 잘 설명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 Had a great weekend. 8월 1일부터 모든 대미 수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 있는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두 분과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과 우리가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율은 15%로 10%포인트 떨어졌고 대신에 우리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액수를 투자하거나 구매를 해야 됩니다. 두 분께 먼저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당 대통령실도 그렇고 협상당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단 조 의원께서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시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최악은 막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관세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다른 나라하고 동일한 입장이라고 하면 그 피해가 적어지기 때문에 예. 일본이나 EU의 협상 결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크게 나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는 최악을 면했고 특히 현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미국 우선주의를 취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더욱더 우리가 선방을 했다라는 측면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좀 문제점 이런 거를 짚어줘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네, 아쉬우세요? 그렇습니다. 통상 문제에서는 아마도 우리 당이나 우리 정부에 있었다면 좀 더 유능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통상이나 관세 문제에서는 민주당은 항상 반대쪽이었습니다. 예.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 정부였습니다만 그때 한미 FTA를 해가지고 우리 통상 국가로서 우뚝 서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당은 찬성하고 오히려 민주당은 반대하고 그 당시 광우병이니 뭐니 해가지고 큰 국내적인 큰 논란과 진통 그리고 분열과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일 이 문제가 우리가 정말 여야 협치로 또 우리가 만일 계속 정부를 가져서 했다면은 훨씬 더 유능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몇 가지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양보한 것들 예. 이런 것들도 이게 협상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거든요. 주고받는 예, 거죠. 주고받는 예. 것이고 아마도 조금 이 통상의 현실, 우리 관세의 현실 관세 지금 세계가 변하고 있는 이 관세 협상의 현실보다 직시하고 초기부터 좀 더 대응했더라면은 조금 더 유능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송원석 오늘 비대위원장이 좀 시안에 쫓겨서 좀 많이 양보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놨던데 그 부분을 좀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예. 분석을 해보게 되겠고 이것은 아마도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 또 양국 계속 정상이 이어지겠죠. 예. 만나서 그 중에 행간에 숨겨놨던 일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잘 대비를 해야겠죠. 예. 예. 그 시간이 쫓겨서 했다라는 이야기는 어폐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시간에 쫓겨서 우리가 많이 진 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 특히 시안이 쫓기게 실제로 시안이 쫓겼다 하더라도 시안이 쫓기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야당입니다. 당시에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대응을 전혀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못 하고 있다가 예.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저희가 대응해서 그나마 여기 이 정도로 선방을 했다라는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2주 안에 정상회담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가게 된다면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디테일한 부분,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좀 협의가 있을 수 있죠. 아마 지금도 협상이 끝났다고 보기보다는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 지금도 계속해서 디테일한 협의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2주 동안의 디테일한 협의 결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최종 합의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또 하나 가장 관심은 미국산 쌀과 소고기가 수입이 되느냐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막아냈다고 밝혔죠. 그 내용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미처가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 개방 확대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처간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저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 의원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쌀과 소고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을 서로 이제 정치적 해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협상 테이블에 안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기존이 유지된다는 이야기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추가 확대는 없다, 추가 개방은 없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설명이 예. 맞는 내용이다.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네. 쌀이나 소고기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말이죠. 맞습니다. 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식량 안보와도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소고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각에서 약간의 여지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야들이 있어서 뭐 거기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거를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큰 성과다라고 봅니다. 최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은 쇠고기 문제는 사실은 17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7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협상의 타결을 보았던 그 사태 때 이 광우병 이게 그때가 바로 이 30개월 미만이냐 30개월 이상이냐 이 기준이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내면서 쇠고기 협상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제수역기구의 OIE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의 안전성에 부합하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 통상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라고 설득했습니다만 당시에 민주당하고 이쪽에서 엄청나게 몰아붙여가지고 무슨 결국에는 다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인간광우병으로 어떻게 제했던 게 유명한 MBC 비디수첩 전부 다 허위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다만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니까 그것이 뭐 특별한 다른 생각보다는 국민의 걱정을 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죄를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부 허위 사실로 다 판명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아직도 잔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좀 심각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농산물 이 부분은 참 어느 나라나 우리 당도 마찬가지인 우리 지역도 농촌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것이고 결국 관세 협상이라는 것은 자기 유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러스트벨트, 트럼프가 압승을 얻었던 러스트벨트의 공업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라. 돈을 끌어들이고 또 관세를 높여서 한국산 제품을 적게 들어오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우리 농업을 보호하려는 이런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아마도 지금 구체적인 것은 행간으로 남겨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 문제는 근데 쇠고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당도 조금 예전하고 좀 입장이 달라진 것 같은데 사실 30개월 이상도 별로 수입하는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걸 열어줘도 큰 게 없는데 30개월 이상 먹으면 죽는 것처럼 한때 막 광우병 파동으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뒤집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진실을 밝히고 예. 지금 전 세계에 그런 30개월 이상으로 해서 인간공업병 걸려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례도 없고요. 예. 이제 진실을 밝혀야 시점이 되었고 농민들에 대해서는 이게 농민들과 서로 상호 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입장을 미국 측에도 이해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농업 구조를 더 선진화시켜서 우리 농민들에게 실제로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예. 통상 이 협상 이후에 구조조정이라든가 새로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풀어야 될 텐데 엄청난 숙제가 민주당 정부에게 지금 넘겨진 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민들도 우리 지역,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역구의 농민들도 있기 때문에 예.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소고기 관련해서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차근히 논의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업 개방이 추가적으로 전혀 없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스탠스 하에서 전제 하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보완할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도 살펴볼 텐데 오늘 민주당 3대 특검 TF가 서울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특혜를 누리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 현장도 저희들이 직접 검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구치소가 제 할 바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지 낱낱이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 의원님, 3대 특검 TF가 구치소를 방문한 주된 이유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 때문인가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특혜를 받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컸죠. 예. 조사에 응하지 않는데 그 안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한 거였고. 근데 뭐 실제로 특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에어컨 있는 접견실에서 예. 했고, 다만 또 하나 건강상 예. 뭐 이야기를 해서 조사에 불응을 했는데 건강상 그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의료팀이 이야기한 구치소에서 밝혔죠. 구치소에서 오늘.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조사에 응하지 않는 예. 것 때문에 민주당이 가서 확인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구치소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사를 못 받을 정도가 아니다. 큰 문제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특검의 조사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 거부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수사에 제대로 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뭐 체포영장은 거부를 했고 출석에서는 묵비권으로 행사했고 그래서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은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를 지금까지 보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게 한때나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예. 김건희 특검에서 그래서 내일 오전 9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최 의원님, 그러면 내란 특검에서 강제 구인하느냐 마느냐 그 과정이 다시 한번 펼쳐지는 건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특검보 뭐 검사 수사관 다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내일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뭐 이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묵비권이라는 권한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조사를 거부하면 조사를 거부하는 만큼 다른 증거로 사실은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법과 법적 그 정당성, 절차적 정의에 따라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다만 특혜가 있나 없나 이건 좀 너무 지나친 주장 같습니다. 구치소 안에 있어 보면은 예. 수많은 이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피의자들도 피고인 다 지켜보고 있고 뭐 그 구치소 공간이라는 게 뻔한 것인데 글쎄 저런 해프닝까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그 뉴스보다 아까 이야기를 충분히 못한 게 있는데 한미 무역 합의에서 예. 우리가 좀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이게 뭐 우리 정부 지난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뭐 이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게 지난 80년 정부 동안 하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나 정주영 회장이나 또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이런 분들이 했던 그 자산으로 조선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런 지도자들과 기업인들 또 혁신가들 우리 근로자들이 만든 땀 덕분에 예. 그나마 이런 거센 통상 압박에서 대한민국이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미 투자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게 좀 자랑스러운데 반면에 한편에서는 국내에서 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 가문을박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오늘 좀 구치소를 방문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 자체, 강제구인 집행은 구치소 교도관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압박 성격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꼭 그렇다고는 뭐 우리 저 당내 전체 제가 의견을 취합해 본 건 아닌데 예.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결국은 특검을 믿고 특검이 수사 전략 속에서 가서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 거지. 뭐 물리적으로 반드시 동원을 해서 데리고 간들 혹시 묵비권을 행사하면 아무 실효성이 없어지는 실효성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예.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특검이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검을 저희는 믿고 맡겨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언급이 힘들어 보이지만 최 의원님께서 최근에 특검의 수사 흐름이 당으로도 지금 오고 있어서 그 흐름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고 지금 있어요? 그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안철수 의원을 지금 불렀다고 하는데 네. 안철수 의원을 부른 이유는 안철수 의원은 그 계엄 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거든요. 그랬죠. 예.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 당 의원들 저는 다 부르겠다. 수사의 그 상계를 벗어나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뭘 압박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예. 치면은 모든 대한민국의 수사란 것은 그 범죄 혐의를 가지고서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펼쳐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냐. 안철수 그 의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통해서 그러면은 당시 동료 의원에 대해서 잘못을 고백하시오 이렇게 지금 얽어매려고 그러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리도 없거니와 모든 동선과 당시 표결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까지 불러서 하겠다는 것에서 보듯이 좀 지나치다. 이게 너무 지나치다. 정치라는 것을 다시 복원해야 될 시점에 특히 이게 지금 관세 협상이나 이런 많은 것들도 국가적으로 힘을 합쳐야 될 시기인데 많은 수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피의자나 주요 이제 피고인들이 구속돼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금요일마다 이제 우리 국회의원 회관을 압수수색이 이제 많았죠.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하는데 가 보면은 압수수색 성과물이 없어요. 신문 한 장 쪼가리 가져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이냐? 이거 도대체 이 목적이 무엇이냐? 국회를 그렇게 함부로 들어와서 뚜렷한 범죄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 포괄적으로 해서 예. 이 문제는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것, 국민들한테 오히려 이 특검의 의도에 대해서 뭐 옛날부터 특검의 목적은 구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 유죄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 특검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모든 혐의를 모아서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그래 그걸 가지고서 구속시키고 그게 이제 특검의 목적이라고는 합니다만 과거의 특검으로 인해서 우리가 폐해를 그 전부 무죄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특히 그 뭐 안타깝게도 윤석열 당시 특검했던 그 시기에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 교훈을 잘 살펴보고 지금 처벌받아야 되고 헌정 질서에 명백한 위협을 가했다거나 이런 건 명백히 처벌해야죠. 그것은 탄핵 심판의 결론이기도 하고 계엄에 대해서 우리 국회와 국민들이 분명한 해제 결의안을 냈던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지금 사건을 연장해 가면서 무한 수사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예. 말 그대로 과유불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 의원님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영장이 발급된 거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법원 압수수색이 정당하게 발급이 된 거를 그걸 집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을 불신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검이 대체적으로 정치적인 영역 속에서 판단은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사건들이 많이 배정이 돼 왔고 특검이 들어간 것 자체가 예.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갑론을박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특검이 갖고 있는 우리 사법체계에서 갖고 있는 정당한 법 집행은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볼 텐데 이제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된다고 합니다. 장동혁 의원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당 전당대회 기간이든 이후든 간에 면회를 혹시 갈 생각 있으신지? 지금은 저도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제가 그 국회의원이라서 변호사로서 등록해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사실 면회가 막혀 있습니다. 면회가 막혀 있고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네. 최의원님, 장동혁 의원의 저 발언과 저 인터뷰를 했던 저 공간 장소 유튜버들 가지고 논란이 좀 많아요. 지금 전당대회가 구도가 찬탄반탄 구도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거 전당대회를 통해서 심판받을 겁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원들이 이제 판단할 것이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대선 후보 경선 때 보면은 그때도 결국 그런 구도라고 봤습니다만 당시에 4배수 2배수 좁혀지는 과정이 놀랍지 않았습니까? 당원들의 열심히 있을 것이고 지금 저희들은 당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저기에 매달리고 저렇게 해서 편가르게 할 시기가 아니라 지금 벌써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당했죠. 또 이번 탄핵의 경우는 계엄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서 그 탄핵으로 이어졌고 우리는 지금 연전연패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간신히 이겨서 이 당시를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만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했고 또 탄핵을 당했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 또 참패를 했고 또 지방선거 1납으로 다가 있는데 이 선거까지 치면은 정말 당은 진짜 두 번째 아주 회복하기 힘든 위기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어떻게 이 우리 정당의 역사 지난 80년 역사 동에 보면은 공과도 있지만 공도 분명한 정당이고 우리 당원들의 자긍심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까지 참담한 상황으로 만들어놔야 대한 그 반성과 책임에 그리고 변화의 전당대, 혁신의 전당대가 되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와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뉴스되고 합니다만 우리 당원들의 판단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역대 우리 전당대회를 보면은요, 전부 언론의 이 프레임이라든가 또는 우리 뭐 심지어 국회의원들의 다수의 판단, 이른바 주류 국회의원들의 판단하고 다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준석 당대표가 최연소 당대표 됐다는 그 당시에 쟁쟁한 중지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다음에 또 어느 시기에는 특정인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권력이 총동원된 적이 있습니다. 전반장을 돌리고 그래도 간신히 그 당대표가 된 반면에 그 뒤에는 또 누구를 못하게 하려고 또 그때도 마찬가지 그 동원령이 있었지만은 국민들은 오히려 그 주류가 또 그리고 용산에서 반대하던 그 당대표를 당당하게 뽑아줬던 64%를 뽑아줬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자면은 지금 저희들은 뭐 그런 유튜브 몇 사람이 입김에 당원들의 판단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당원들은 지난 80년 대한민국을 어쨌거나 이끌어오고 이만큼 성장시킨 핵심 정당인데 이 정당이 왜 이렇게 되었냐에 대한 아주 그 부끄러운 심정. 그 부끄러움은 사실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몫이고 우리 지도자의 몫인데 우리 당원들이 그 참담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참담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지난 80년 동안 이루어왔던 그런 우리 역할들, 우리 선배들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다시 인정받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통상협상이든 또 장차 대한민국 역할이든 이런 것들을 다시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누가 이 정당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냐, 누가 제대로 반성하고 누가 제대로 책임을 지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의 꼴을 만들 것이냐 이런 판단이 더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조 의원님께서도 이제 뭐 여당의 카운터 파트너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고 계세요? 참 안타깝죠.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정당사에서 보면 정치가 안정됐을 때는 여야가 협치를 잘하고 했을 때 전국이 안정되면서 대한민국 결국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힘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전혀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심과 민심이 상당히 좀 약간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심은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 더
많이 가 있다고 예. 이야기를 되고 민심은 우리 조경태 의원 쪽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결국은 적극적으로 관여해오는 당심층, 이 층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결국 이분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국민의당 대표를 선출하고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 당심이라고 지금 표출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친윤, 친길, 그다음에 반탄파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예. 이 세력들이 주축이 돼서 대표를 옹립을 했을 때 그 대표가 행동에 상당한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의 모습을 보이려면 중도층과 반대파들을 끌어안는 그런 외연 확장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고 그것을 정착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기반 자체가 친윤, 친길, 뭐 반탄 세력 이런 세력들이 중심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기는 어려울 거다. 결국은 대표가 선정이 되면 그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지금 흐트러져 있는 당을 추스려야 되는 거고 예. 그 추스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들이 아마 개혁이라는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그 개혁이 제대로 될 것이냐, 제대로 된 방향으로 될 것이냐라는 문제거든요. 지금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런 중심이 아닌 반대파들을 숙청하는 식으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돼서 우리 정당사, 우리 정치사에 큰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제 특검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어제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 수사관을 개동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그런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두 분과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성취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특검 관련해서 살펴볼 소식이 많은데 먼저요.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구속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구속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하셨습니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대통령실에서 보고 계시던 문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이상민 전 장관 관련해서 쟁점을 먼저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특검에서는 중요 임무 종사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저 구속영장의 쟁점은 아무래도 거짓말을 한 부분이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따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책상에 있는 뭔가 문서를 얼핏 봤을 뿐이다라고 진술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비슷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특검이 CCTV를 확인한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뭔가 회의장 앞에서 문서를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게 잡혔거든요. 예. 그렇다면 사실상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라는. 증거인멸하고 또 연관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건 증거인멸이죠. 예. 왜냐하면 증거란 게 따로 뭐 문서를 뭐 없애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증거는 또 증언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내란 우두머리의 혐의를 없애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뭔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까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이 단순가담자이냐 중요임무 종사자이냐 이 부분에서 저는 중요임무 종사자로 올라간 것은 거짓말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상민 장관이 구속되느냐 마느냐는 뭐 본인도 중요하지만 한덕수 총리로 이어지느냐 마느냐도 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면 작년 12월 3일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경험을 하게 된 게 보니까 두 사람을 믿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국방을 맡고 있는 김용영 전 국방부 장관하고 한편으로 볼 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인데
아무래도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제 우리 군인들 그리고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저는 그 두 사람을 믿고 결국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세 사람의 관계는 충암고등학교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고등학교 선후배가 가지고 있는 그 끈끈함이라든가 어떤 상명하복 비슷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민 전 장관이 아마 12월 3일 비상계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이 된다면 큰 틀에서 볼 때는 계몽령이라고 하는 그게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한 게 보면 어떤 민주당의 여러 가지 어떤 폭거에 대해서 국민에게 대한 호소 차원에서 했던 계몽령이라고 했는데 예. 만약에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에 대해서 어떤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까지 지시한 게 나타나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좀 치밀하고 정교하게 준비했다고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냥 우발적으로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전에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었다는 부분이 모의 정황 이런 거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예.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최근에 북한에 보낸 무인기 말고 예. 또 아파치 헬기를 일부러 서해상으로 실탄을 장전시키고 평소보다 북한군에게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고도 날리고 했다는 부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친밀하게 준비한 걸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상민 전 장관의 어떤 구속 여부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핵심 키미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만약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이 된다면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국무회의 맨 처음 참석한 사람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총리였거든요. 예.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그러니까 국회를 대체하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조직이라든가 예산을 최상목 그때 부총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국무회의 컨트롤을 한덕수 총리가 했다는 걸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상민 전 장관의 어떤 구속 여부가 이 전체적인 내란 특검의 실체를 커즈를 만드는 예. 조각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예. 봅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르면 오늘 밤 내일 새벽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또 한 명이요. 통일교 정간부 윤모 씨는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얘기 혐의 뭐 이런 보도를 보면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에게 지금 특검에서는 불법 정치 자금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 전달 관련 메모가 지금 확보되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사실 물품과 관련된 것도 수첩에서 이제 물품 그리고 영수증도 나왔고 이런 것들이 사실 뇌물죄와 관련됐을 때 뇌물을 받은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뇌물을 준 사람들, 돈을 주건 물건을 준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달은 했는데 자신이 청탁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예. 그 사람에게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남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일교 영수증이 남아 있는 이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뇌물을 주면서 왜 영수증을 남겼지? 아니 돈을 전달하면서 왜 메모를 남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 뇌물을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청탁이 안 됐을 경우 압박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남겨놓는 건데 지금 특검이 밝히는 바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됐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윤 전 본부장이 뭔가 나눴던 문자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뭐 당대표를 선거를 나가냐 마냐 뭐 그런 왕왕 이야기가 있을 때 예. 통일교 사람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그런 이야기까지 권성동 원내대표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통일교에서 좀 당원을 조직적으로 가입하라 이런 문자들도 남아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그 통일교에서 YTN 인수라든지 캄보디아 ODA 사업이라든지 본인들이 청탁의 목적으로 뭔가 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대가로서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일단 키맨이 지금 주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권성동 의원이 본인의 해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전 특검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오늘 SNS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금품 수수 관련이기 때문에 이게 휘발성이 큰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메모를 얘기를 하고 아마 그 윤 본부장이 뭐 권성동 의원에게 뭐 정치자금 전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논리적 비약이 좀 강한 게요. 네. 권성동 의원하고 그 윤모 본부장하고는 전혀 어떤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보면 아마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핵관이라고 그때 이제 뭐 권성동 의원, 윤한홍 의원 또 고 네, 이제 장재원 의원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선수가 높고 자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권성동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다 권성동 의원이 아마 대선 캠프에서 사실상 총괄 선대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큰 선거를 치르다 보면
종교단체나 직능단체의 어떤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한 예. 표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일교의 어떤 지원을 아마 대통령 선거를 치른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윤모 본부장이 일단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고 예. 일방 메모에 불과하고 어쨌든 권성동 의원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권성동 의원에 있어서는 어떤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거에도 보면 권성동 의원이 어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지는 않았거든요. 지난번에도 보면 어떤 강원랜드 어떤 불법 취업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예. 판사 앞에 가서 그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적이 그랬었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에도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어떤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만약 과정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 어떤 검찰에 나가서 특검에 나가서 아마 본인이 거기에 대한 해명도 소상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아마 특검에서 추가적인 어떤 증거나 어떤 진술을 확보가 돼서 만약에 뭐 이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권성동 의원이 좀 당당하게 맞서지는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뭐 전망을 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권 의원이 이제 마지막에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가지고 결백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추이에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명이죠.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오늘 또 특검에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디지털 자료 포렌식 조사를 위한 출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은 이렇게 얼굴을 가렸지만 뭐 사진이 찍힌 것도 돌아다니고 있고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압수수색 당시에요. 현금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 오빠가 이거는 내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미술품이나 그 목걸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그 만약에 본인의 것이다라고 밝힐 경우 그 미술품 같은 경우는 20억 원이 넘는 거 아주 고가의 미술품인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만약에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목걸이도 만약에 본인 것이면은 구입 경로, 취득행 경로 이런 것도 다 밝혀야 됩니다. 이런 걸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자금으로 그 고가의 작품을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막힌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당당한 자료나 근거가 있다면은 왜 밝히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아마도 이것이 지금 뭐 역시나 혐의고 추측입니다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물품들이 아니겠느냐. 본인의 것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은 내 것이라고 당당히 밝혔는데 사실 현금은 이 추적 경로를 뭔가 밝히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뭐 월급을 받았던 거 아니면 내가 어디서 돈을 받았던 걸 차근차근 모은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고가의 미술품이나 이런 목걸이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영수증이나 아니면 그 모조품도 S급 모조품이기 때문에 그 제작 의뢰까지 해야 돼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 자판에 벌려놓고 뭔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제작을 어떻게 했는지 그 증거 같은 것도 다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시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김 여사 측 입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김 여사 측에서 오빠에게 선물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해명이 맞다면 오빠인 당사자는 나 선물 받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뭐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하지 않은 걸로는 보이는데 저는 지금 이게 우리 특검에서 어떤 실시간식으로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자꾸 생각보다 그냥 어떤 김진우 씨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자꾸 국민들로 하여금 상상의 나래를 자꾸 폐기하는 거거든요. 단편적인 사실만 흘러나와서 이게 상상의 나래를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과거에 2006년도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면 그때 논두렁 명품시계, 논두렁의 명품시계를 버렸다 해가지고 사실과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그때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 회자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김건희 특검의 핵심은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통과시킬 때 했던 게 16개 혐의가 있거든요. 그 16개 혐의에 대한 걸 가야 되는데 지금 완전 새길로 빠져서 지금 미호한 그림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현금 1억 원이라고 하는 지극히 지엽적인 부분, 그러니까 본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다음 새길로 지금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후한 그림이 누구의 소유인지 또는 장모집에서 발견된 현금 1억 원이 누구 것인지 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목걸이를 찾지 못하고 모조품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럼 김건희 여사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라도 김건희 여사하고 자꾸 얽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아마 여러 가지 통일고로부터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떤 뇌물을 받았지 않아 하는 부분은 적어도 반그라퍼가 한 6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나오든지 아니면 샤넬 백이 나오든지 이런 진품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적어도 그것을 통일교로부터 받아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건진법사의 확실한 증언이 나오든지 진술이 나오든지 아니면 건진법사에게
건진법사가 부탁해서 이 샤넬 신발로 바꾸려고 했던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고 보호자했던 행정관의 네. 오랫동안 수행하고 보호자했던 그 행정관의 어떤 믿을 만한 진술이 나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서는 예. 현재까지는 통일교에서 방그라프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그리고 샤넬 백을 산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건진법사에게까지만 전달이 됐지 예.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됐다는 그 부분은 지금 전혀 어떤 차이가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 특검발이겠죠. 물론 언론 보도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다른 지엽적인 일들이 나오면서 이제 보는 이제 독자로서 좀 상상을 하게 만드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특검이 김건희 여사 이 목걸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관계 물증은 아직까지는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건 다 정황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예. 거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김건희 여사 측이 모조품을 사서 친오빠에게 선물했다. 이거에 대해서 부인했거든요. 예. 우리는 모조품을 사서 준 적이 없다. 그것을 빌렸을 뿐이다라고 또 김건희 여사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김건희 여사 오빠는 모조품을 사놨고 그거를 왜 빌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조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 선물한 것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 오빠가 그것을 구입하는 경로를 설명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구입하는 경로가 언제 샀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2년에 그때 착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이게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진품을 옮겼다는 진술을 또 어디서 확보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바꿔치기 한 것 아니겠느냐. 뭔가 가품을 일부러 친오빠 집에 놔서 뭔가 수사에 혼동을 주기 위해서 뭔가 가품을 일부러 사서 배치해 놓은 것 아니겠느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깰려면은 김건희 여사가 됐든 김건희 여사 오빠가 됐든 가품을 22년 이전에 구매했던 그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 간단하게 지금, 풀리죠. 그렇죠. 예. 바로 그냥 특검의 논리가 깨지는 건데 그걸 예. 지금 제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가품을 누가 샀는지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산 경로, 산 시기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지금 저는 그래도 합리적 의심 하에 예. 진품을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품에 대한 제대로 된 증거 제시를 못하면 전 정황 증거는 그래도 충분하게 갖춰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품이라고 그게 맞다고 이제 모조품이라고 특검도 보고 있으면 그 모조품을 누가 언제 어디서 샀다는 거를 글쎄요 김 여사 측에서 만약 제시한다면은 이 부분은 말끔 해소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통일교에서 어쨌든 방그라프 목걸이 샀지만 김건희 여사에게 최종 전달된 게 아닌 걸로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특검에서 어떻게든지 아마 방그라프 이 고가의 어떤 목걸이를 찾는 부분에 진력을 할 것 같고요. 아니면 건진법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건진법사라든가 전달책인 건진법사라든가 아니면 그 김건희 여사를 수행 보좌하고 있는 그 오래된 보좌관의 어떤 행정관의 어떤 구체적인 진술이 해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정황만 있고요. 예. 그리고 일부 자백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황과 자백만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유죄 혐의를 입증할 수는 없다. 저도 굉장히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나와야지만이 그거는 이런 수사 부분이 기소에 영역이니까. 이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 특검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오늘 경향신문에서 어떤 내용을 이제 보도했냐면 당시에 이제 목걸이 착용했던 나토 회의 관련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좀 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 여사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한 취지로 해서 착용하게 됐다는 보도거든요. 아마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했던 건 이게 6,200만 원에 상당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예. 이 국제 행사의 영부인이 그걸 착용하고 나오고 분명히 언론에서 이걸 다룰 것이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화려한 목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딱 보면 어느 제품인 거 다 알거든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의 제품을 착용하고 나갔을지 분명 기사화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인데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의견을 전달했다는 행정관 측에서는 뭔가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건 모조품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또 김건희 여사의 주장이 확 맞다면은 그 당시에 국제 행사에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나 가짜 모조품을 친오빠로부터 빌려서 착용하고 나가겠다고 얘기했던 것이잖아요. 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것도 저는 거짓 해명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행정관 입장에서는 그것이 모조품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건 역시 아마도 그 우려를 포하는 과정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고가의 제품을 착용하고 나갔을 경우 이런 언론, 야당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조언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괜찮다. 만약에 진품이 아니면은 진품이 아니라고 뭐 그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냥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예. 행정관 입장에서는 그걸 진품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반응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의 시작은 그 당시에 이제 목걸이를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가격 보니까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러면 재산 신고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논란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마 그때 대통령실의 해명이 결국 이제 빌린 거다, 지인에게 예. 빌린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비상계엄 때문에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떤 특검에서 수사가 시작되니까 결국 이제 모조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모조품도 잃어버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때 당시에도 보면 저때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대통령 부부가 해외 정상간의 어떤 모임에 가는데 그런 고가의 어떤 뭐 이 목걸이를 하고 브로치를 하고 팔찌를 하고 한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적절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는 그때 여러 형태로 어쨌든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었고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6천만 원대, 수천만 원대 이르는 목걸이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때 간 것이 사실은 뭐 거의 진품과 다름없는 S급의 모조품을 타고 왔다고 한 부분인데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거의 굉장히 대한민국의 국격을 거의 뭐 나라 망신을 시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이라는 분이 적어도 수백만 원짜리 가짜 짝퉁 짜가 그 이 목걸이를 달고 나갔다는 것 자체가 예. 얼마나 부끄럽고 황송한 일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뭐 본인이 어쨌든 뭐 지금 모조품이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한민국 국격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본인이 일단 지금 뭐 이 모조품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본인이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번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사 결과를. 또요. 오늘 명태균 씨가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윤상현 의원을 많이 거론했는데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석으로 나오니까 다 내가 했다 하는데 왜 저는 추가로 기소가 안 됐을까요? 김영선 공천 관련돼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공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진실을 제일 잘 알겠죠. 아니 그 당시에 그 윤상현 의원하고 제가 친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만났는데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 전화 온 거, 문자 온 거 윤상현 의원이 옆에서 들려주고 보여줘서 그때 봤습니다. 오늘 출석하면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윤상현 의원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명태균 씨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 공천 22년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을 때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다 들었던 녹취록,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나눴던 통화, 윤상현이한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라는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윤상현한테 전화했어요. 잘 될 겁니다라고 했던 녹취 이런 것들 다 들었죠. 그러니까 결정적 역할을 윤상현 의원이 했을 거라는 건 지금 모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고요. 예. 또 이준석 대표와 이 명태균 씨가 나눈 문자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상현이 경선이라던데. 그러니까 지금 원래 경선이었다는 겁니다. 경선이었는데 대통령과 영부인의 전화가 간 다음에 단수공천으로 바뀐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함성득 교수와 나눈 문자에서도 이준석 그러니까 대표가 윤상현한테 이 김영선 관련 공천에서 연락을 했다라는 예. 또 문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명태균 씨는 명확히 아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됐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든 김건희 여사가 됐든 모든 사람이 윤상현 의원에게 당시 공관위원장에 연락을 해서 압박을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으로 공천을 바꾸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윤상현이 가장 잘할 것이다. 본인이 전화를 받고 경선이었던 거를 단수공천으로 바꾼 행위를 본인이 했기 때문에 가장 잘 알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가 말씀드린 녹취, 문자, 진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다가 가장 최근에 진술을 바꿨죠. 사실 전화가 왔었다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윤상현 의원은 이제 아마 태도를 바꿀 겁니다. 전화를 받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나는 대통령으로부터 공천과 관련된 조언을 들었을 뿐이다 정도로 아마 이걸 낮추기 위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예. 결국 핵심은 윤상현 의원의 그런 명령을 전달받아서 행위한 실제 실행한 행위에 있는 것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그런 압박을 했는가.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와 대가성으로 그런 조작을 했다는 여론조작의 대가로서 뭔가 해줬다는 그 흐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상현 의원이 본인이 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밝힐 건 없고 그러니까 예. 본인은 누구 전화를 받아서 그거를 반영했을 뿐이다. 이 정도의 진술만 하더라도 전 충분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김 교수님 그렇다면 윤상현 의원이 가장 많이 안다면 마지막에 불러야 되는데 윤 의원은 이미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명태균 씨 부르면 다시 또 부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소환돼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아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더 하더라도 더 추가적으로 나올 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그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어쨌든 약간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 건 맞는 거고 아마 그 대가성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을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했고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윤석열 당선자에게 얘기해서
어쨌든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를 한 부분이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본인이 이제 통화를 했다는 건데 저는 그 과정에서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윤상현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화를 했고 그 부분에서 고맙다고 한 부분 빼고는 지금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이후에 결국은 이제 뭐 김영선 의원에 대한 어떤 공천이 확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가 간다고 하더라도 뭐 본인이 더 추가적으로 내놓을 진술은 없고 예. 다만 이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게 된다면 윤상현 의원에 가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최종적으로 이게 9명의 어떤 공천관리위원 중에서 9대 0이 아니고 5대 4 결국 윤상현 의원이 4대 4 그러니까 경선하고 단수 공천에 대한 팽팽한 의견 가운데서 본인이 캐스팅 보트를 경선이 아닌 단수 공천으로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무래도 당선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 뭐 이번 대선 때 김영선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 아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상으로 볼 때는 그냥 경선을 시키는 게 맞지만 당선자 그래 얘기를 하니 그럼 내 마음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예.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안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사이에서 공천관리위원들이 결국은 팽팽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결국은 다수결로 해서 결정이 됐다고 해버리게 되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의미로 이 공천 개입을 했느냐, 그러니까 공천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이 되고 윤상현 의원도 아마 그때 대통령 당선자가 어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김영선 후보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을 바꾼 걸로 다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과연 어떠한 실정법 위반이나 어떤 당선자가 어떤 공천에 개입했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명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도식상으로는 성립이 돼 있는데 예. 그 과정상에 지금 핵심적인 연결 고리들이 지금 빠져 있다.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보도 이제 4대 4였어요.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 근데 윤상현 의원이 찬성을 하면 5대 4가 됐다. 그렇습니다. 원래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도 결정을 하던가요? 보통은 그런 식으로는 결정을 하지 않죠. 보통은 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는 그때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창원 의창 같은 경우에는 김영선 의원 말고 훨씬 더 그 지역의 경남 청장도 지내고 했던 쟁쟁한 후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의 수도권에서만 계속적으로 정치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창원에 내려가면 사실 그걸 이렇게 뭐 내려꽂기 낙하산도로 내려꽂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아마 경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아마 전체적인 의견들이 모아진 것 같은데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보면 어쨌든 뭐 윤상현 의원이 마지막에 어떤 입장을 바꾸면서 결국은 경선이 아닌 어떤 단수 추대로 이렇게 단수 공천으로 가버리게 된 케이스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윤상현 의원이 지금 그 과정에서 아마 명태균 씨가 어떤 무상으로 여론조사했는 부분은 몰랐을 거고 다만 그냥 대통령 당선자의 전화를 받고 본인이 어떤 경선의 입장에서 어떤 뭐 단수 공천도 입장을 바꾼 것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가 들어가서 어떠한 진술 추가적으로 내놓느냐에 따라서 아마 윤상현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부터 이틀이나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좀 살펴볼 내용이 저도 이거 좀 의문이긴 한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2번이나 했죠. 그런데 이제 수사관들이 가서 이준석 대표가 쓰고 있는 PC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검색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그 특검이 뭐 그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만 이야기하지 왜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공천 그 개입의 핵심은 22년 공천인데 그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상관이 상관이 없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죠. 때문에 만약에 뭐 24년 공천, 작년 총선 공천을 들여다본다. 근데 또 그렇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는 당을 나가서 개혁신당에 있던 시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를 왜 검색했을까? 저도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이거 설명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뭘 찾으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왜냐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22년 공천 때는 국민의힘 공천이나 이런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왜 그 공천 과정, 공천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는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측에서 이 키워드는 검색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항의한 건 전 그래도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의 혐의가 다 말끔하게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다른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전 제가 봤을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자료 확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아까 명태균 씨 이야기할 때 나왔던 문자나 이런 것들로 증거들로 봤을 때 충분히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들어간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예. 가서 압수수색한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들어가서 이해할 수 없는 키워드를 검색한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지 예. 압수수색 자체는 전 정당한 압수수색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도 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뜬금이 없는데요. 저는 이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의 자꾸 정치적 어떤 목적을 가진 수사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불러일으키게 되는 게 어쨌든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채모상병 특검 이 세 개의 특검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추천권이 빠졌거든요. 예.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만 그때 추천권을 가져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그다음 민주당 당자를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가 생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보면 결국은 이러한 뭐 이 이준석 뭐 어떤 그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어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무런 접점이 없는 한동훈이라는 이름 검색을 하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냥 이 특검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한동훈 전 대표를 또 겨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 한동훈 전 대표는 굉장히 뭐 이 친하지가 않아요. 예. 전혀 교류가 없거든요. 서로 뭐 연락도 하지 않고 서로 밥도 먹지 않고 접점도 별로 없어 접점도 보이고요. 전혀 없기 예. 때문에 저는 이준석 어떤 의원실에 검색하는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앞으로 이제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든 아니면 그 뭐 이 내란 특검이든 그 다음 타겟을 한동훈 전 대표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도 보면 내란 특검에서 그 12월 3일 비상계엄에 찬성했던 예. 본인이 참석했던 그 안철수 의원을 맨 먼저 1호로 참고인으로 보냈거든요. 예, 참고인 예.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보면 결국은 비상계엄에 찬성했는 사람과 비상계엄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데 비상계엄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을 부름으로써 국민의힘 안에서 내부 갈등이 또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 다음에는 그럼 한동훈 전 대표를 부르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 날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그렇죠. 비상계엄이 해제해야 되는 그 부분에 힘을 보태고 이랬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다음으로 그럼 한동훈 전 대표를 또 소환한다고 하면 참고인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입장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또 탄핵 찬성했던 분하고 탄핵 반대했던 그 내부 활동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특검이 어떤 실체적인 어떤 진실에 접근하려 실체적 어떤 그걸 파악하는 예. 것보다는 자꾸 특검 나름대로 뭐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 또 어떤 정치적 중립을 잃을 것 같은 이런 외관을 자꾸 갖추는 것들은 굉장히 어떤 국민의 신뢰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 있어서는 특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대충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고 정확하게 소명을 좀 해야 된다고 할 필요가 있지 예.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다고 해야 될 것이 국회에서는 이준석 대표 제명안에 대해서 윤리특위가 구성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결국에는 민주당의 키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또 공교롭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받고 있는 또 다른 혐의, 선거 관련 공천개 관련 혐의와는 별개로 예. 지금 국회에서 제명하는 그 이준석 의원의 발언, 대선 TV 예. 토론 때의 발언이거든요. 그거가 관련돼서 지금 제명안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제명하는 사유에 지금 막 논의되고 있는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관련 내용들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절차에 따라서 60만 명 이상의 엄청난 인원이 그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 심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가 그것과 과거의 발언과 관련돼서 거기 현장에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회의에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게 될 텐데 그 부분 본인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뭐 사과를 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은 그 부분은 저는 윤리가 열리고 뭔가 제명안이 실시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예. 그냥 마음대로 무조건 제명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예. 아니고 해명을 지금 비슷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뭐 윤리위원회가 보면 또 이 공교롭게도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6대 6이거든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당대표 출신 이준석 의원의 어떤 제명안에 대해서 아마 그 윤리위원회에서 다루긴 할 텐데 예. 상당히 오랜 시간 이게 뭐 한 달, 두 달 안에 끝날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 좀 공전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 아마 결론을 못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아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태균 씨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윤상현 의원이 경선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명태균 씨에게 알려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 어떤 경선이 아닌 김영선 의원의 단수 출전이 결정되는 게 최고위원회에서 해야 될 때 그때 아마 본인이 당대표로서 그 사항에 동의를 했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준석 의원이 아마 한 번 더 이제 그 뭐 공천 개입 관련한 특검에 아마 제가 볼 때 참고인 정도로 참석을 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도 짚어볼 텐데 전한길 씨가요. 이게 이런 프레임이 친한파의 프레임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에서 오늘 우리 토론회를 전한길 면접 받는다, 면접 이렇게 언론 되는데 왜 대해서 굳이 전한길 면접을 본다 이렇게 프레임 씌우는 것은 저는 장동혁 후보를 반대편에 있거나 전한길을 불편해하는 친한파나 또 이런 사람들의 프레임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듣는 것도 금시초문이고 별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전한길 씨는 제가 전에 만났었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사람이 무슨 말 한다고 지금 전한길 대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당대회를 하면 당에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심으로 해야지. 전한길이 뭡니까? 아직 출마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당에 입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다 이렇게 언론이 나가는 거 이거는 국민 여론이 호도될 수 있다고 저는 우려합니다. 김 교수님께 먼저 김문수 후보의 저 발언의 의미를 한번 짚어볼게요. 전에는 전한길 씨를 약간 품는 듯한 발언을 하다가 지금은 선을 약간 긋고 있거든요. 일단 조금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지금 보면 어쨌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아마 그 대선 후보가 될 때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얘기하고 할 때는 친윤계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때 당 후보가 되고 한덕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를 그때 거부하면서 일단 최종 후보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김문수 후보하고 친윤계 그때 이제 서로 갈라서기를 하게 된 거고요. 아마 지금 보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자 노선 이제 홀로서기를 하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홀로서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 아마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동혁 후보를 1번으로 아마 부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서 보면 지금 전한길 씨가 얘기한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방문할 거냐, 구치소 이제 면회 갈 거냐, 장동혁 후보는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랬죠. 두 번째는 결국은 이번에 어쨌든 후보 교체 관련된 당무 감사를 통해서 어쨌든 권성동, 권영세 의원하고 이양수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가 나왔는데 그다음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무 감사를 하고 당원권 정지를 요구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후보가 다 오케이를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대선 후보까지 지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당내 상황에서 볼 때는 지금은 전한길 씨하고 어느 정도 좀 둘이 거리를 둬도 무방하다. 그리고 어차피 그 무방하다는 게 거리를 둬도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를 지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어떤 어드밴티지를 활용하면 충분히 본인이 좀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극우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극우라는 목소리에서 이제 벗어나도 될 정도로 오히려 중도 보수로 보이는 게 김문수 후보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이제 전한길 씨가 밀고 있는 그 정동혁 후보하고 좀 거리를 두고 전한길 쪽하고도 좀 거리를 둬도 본인이 충분히 조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아까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웃긴 게 그래도 고성국 박사, 그다음 성창경 TV, 강용석 전 TV 이런 거 같은 거 사실 쟁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한길 그 하고 이렇게 같이 일단 고수 유튜버 이렇게 합동을 하면서 전한길 씨가 주도하고 그 세 분이 그렇게 좀 다소곳이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좀 이채롭기도 하고 조금 독특해 보인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 전한길 씨가 가지는 그 영향력이 그 정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뭐 전한길 씨가 제가 볼 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보다는 전한길 씨 뒤에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한길 씨 뒤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메신저 또는 대리인의 역할을 전한길 씨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당내에 있는 친윤계들 의원들도 결국 전한길의 뒤에 있는 윤석열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전한길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있고 나머지 유튜버들도 그런 부분에 조금 나름대로 인정을 한다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한길 씨가 저 정도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면 당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할 때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데 90명의 국회의원이 그때 비상계엄을 해제를 위한 국회본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아직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추경호 때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 수사가 이어질 때 추경호 의원하고는 달리 만약에 추경호 의원이나 아니면 친윤계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 갈라서기를 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할 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예를 들어 뭐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그때 국회의원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본인이 들어가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 다 안 들어간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 그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90명은
그게 예, 완전 예, 내란 동조하는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해서 지금 예. 아마 그 진영교 의원들도 지금 사실은 약간 아킬레스건이 걸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성추행 부장 결국에 김문수 후보는 이제 전환기 씨가 관련돼 있는 유튜브에 안 나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럴 거라 보고 저 그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기사를 보고 예. 저는 제가 느낀 거는 김문수 후보가 극우 색채를 좀 빼려고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예. 전환길 씨는 장동혁 의원을 지지하기로 결정이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 긋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김문수 후보는 처음에는 장동혁 전환길 씨에 대해서 환영한다, 뭐 만날 다양성이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가 왜냐면 그 당시에 전환길 씨가 들어올 때는 누구를 지지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친윤계들은 장동혁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전환길 씨는 장동혁 의원을 지지하기로 저는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의원은 그 당시에 김문수 후보는 대선 전국에서도 아까 나왔던 그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그런 단일화와 관련돼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하겠다고 하다가 또 본인이 후보된 이후에는 갑자기 안 하겠다고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김문수 후보는 사실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대선 직후에는 당대표 선거 나가라는 거는 나를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출마한다고 하고 또 전환길 씨는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해야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의 목소리에 끌려갈 필요 없다고 하고 저는 이렇게 입장을 확확 바꾸는 사람이 그 김문수라는 정치인이 해왔던 행보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환길 씨가 어느 정도 노선을 정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선을 긋는 거구나.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직전 대선의 후보였기 때문에 호강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초기에는 지지율이 잘 나오는 건데 저는 글쎄요. 지금 전환기 씨와 친윤 세력의 등에 업은 장동혁 후보가 만약에 치고 나갈 경우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지금의 굳건한 지위를 지킬 수 있을까? 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굳이 전환기 씨의 영향력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 선을 긋고 저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요. 지금 이제 이른바 혁신파 의원들이 뭐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뭐 주진우 의원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지금 친윤 구주류와 맞서려면 단일화 필요하다는 얘기하는데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네,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연히 역할을 좀 할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교통 정리를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직접 출마했으면 전체적인 어떤 보수 쇄신이나 혁신의 방향을 본인이 앞장서서 이끌었겠지만 지금 본인이 출마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 또는 조경태 후보 또는 뭐 주진우 후보 간에 어쨌든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뭐 혁신 후보들에 대한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조경태 의원이 아마 안철수 의원을 조만간 만나서 아마 안철수 의원으로 단일화를 하든 아니 본인으로 단일화를 하든 어떤 형태로 좀 단일화 얘기는 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8월 22일까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지금 각자의 혁신안을 갖고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앞으로 바꿀 거라는 것을 대한 어떤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각자가 이제 힘을 키우다 보면 어느 정도 혁신의 시너지가 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당장 후보 등록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어떤 단일화를 얘기해 버리게 되면 단일화 효과 전혀 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전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뭐 그런 부분에 교통정리를 좀 할 거라고 보이고요. 아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뭐 대표까지도 지내고 또 총선에 선대위원장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 정치 경험은 풍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 내에서도 보면 친윤계가 있고 친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정치의 어떤 맹주가 되려면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조금 타고난 리더십 또는 조정하고 조율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진정한 조금 리더십 어떤 리더로 거듭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은 본인이 잘하는 정치를 해왔는데 앞으로 저런 것들에 대한 조정하고 통합하고 또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나름대로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야 될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랐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막후에서 가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그게 정치력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 경험이 얕단 말이에요. 안철수 의원 꽤 몇 선 됐고 조경태는 6선이고요. 과연 이거를 가교 역할을 뛰어든다 하더라도 성사시킬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전 한계가 명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팬덤은 그래도 꽤 있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이 당원 구조 자체가 비주류의 그 세가 훨씬 더 적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적은 세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였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국민의힘 쪽에서 보수 진영에서 유일하게 팬덤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팬덤 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불리한 구조를 좀 뒤엎는 그래도 해볼 만한 싸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후보였는데 그 사람이 지금 뒤로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나 가교 역할을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본다고 하더라도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팬덤은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력을 얼마나 발휘해서 그 가교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낸다 하더라도 한계가 너무 명백하다. 한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주류 세력들의 이런 사실 장동혁, 김문수 이런 사람들을 이기기는 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김 교수님. 지금 뭐 최고위원 후보들도 지금 다 원외고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분들도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는 조금 선수도 얕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남권의 중진들 어디가 있느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뭐 영남권에 보면 지금 이 TK 같은 경우는 지금 송원석 의원이 TK 출신이거든요. 또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를 맡고 있고 또 정책위원장도 또 TK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마 TK에서는 아마 따로 아마 그 당대표 선거에는 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 김문수 아마 당대표 후보와 이제 어느 정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본부장을 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아마 본인 스스로가 아마 출마를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틀에서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당 중진들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발장 끼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국민의힘의 어떤 초선들 44명에 이르는 초선들 그리고 30명에 이르는 재선들의 어떤 침묵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침묵이요? 예, 침묵.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김영태 전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 그리고 후보 교체 과정에 했던 부분도 당무 감찰하자. 그런 부분에서 김영태 어떤 혁신안이 탄력을 받지 못한 이유는 당내에서 국회의원도 초재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지 않고 다 침묵했기 때문이거든요. 윤지석 아마 혁신위원장의 어떤 혁신안도 계속 자초되고 있는 이유도 보면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 재선 의원 70여 명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름대로 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나름대로 정풍운동을 벌이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당 지도부도 굉장히 뜨악해가지고 그분에서 좀 겁도 먹고 또 뭔가 바꾸려고 할 텐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하고 재선 의원들이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있고 하물며 그 개혁적이었던 어떤 도봉의 김재섭 의원마저도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 특히 어떤 친윤계의 어떤 구주류도 보면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도 않아도 되고 또 어떤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그래도 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진들의 어떤 침묵들도 문제가 있지만 초선 의원이나 재선 의원들이 과거와 달리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 과거에는 그래도 초선 의원이나 재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가면 안 돼, 이대로 가면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저렇게 조용한 양들처럼 지낸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초재선 의원들의 침묵이 가장 큰 국민의힘의 문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Сегодняшнее землетрясение стало серьезным испытанием для всех нас. Сильнейшие за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илетия толчки мы испытали. 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캄차카반도 강진이 20세기 들어 6번째로 강하다고 전해드렸는데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피해는 적었어요. 맞습니다. 이번 캄차카 대지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강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무너지고 수백만 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지긴 했어도 인명 피해가 보고되지는 않았는데요. 이걸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해저 산사태가 없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고요. 또 단층 이동 변화가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긴 이른 상황인데요.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쓰나미
쓰나미주의보가 아직도 발령된 그렇죠. 곳들이 남아 있고 예. 또 일반 기상청에서는 아직은 해안가에는 되도록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일본 기상청에서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하면 우리가 유익 있게 보는 곳이 있는데 이번에 또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표시를 했어요. 맞습니다. 어제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와 또 긴급 대피령을 발령하면서 지도를 이제 보여줬는데요. 이때 지도의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 제도에 속한 본인의 이제 자국 영토인 것처럼 표기를 했고 실제로 쓰나미 주의보 지역으로 색칠을 해서 표기까지 해뒀습니다. 그러네요. 예. 독도역 울릉도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던 점을 보면 의도가 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일본 기상청의 이런 행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에 일본 나가사키현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를 했었고요. 2023년에 태풍 기상지도에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공개된 방위 백서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는 등 계속해서 자기들의 영토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본도 큰 피해가 없는데 강진이 일어나기 전날 참 특이한 일이 벌어져서 지금 일본의 긴장감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고래 4마리가 해안에 출몰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 고래가 발견된 지바현은 쓰나미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기도 하고요. 종종 고래가 인근 해역에서 목격되긴 하지만 4마리가 한꺼번에 생존한 상태로 떠밀려 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또 이튿날인 30일 오전에 러시아 캄차파 반도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현재 둘을 연결시켜서 고래의 자초는 지진의 전조라는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캄차카 반도는 지금 지진 이후에 긴급 대피령을 내린 상황인데 실제 2011년에 일본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도 일주일 전에 돌고래 50마리가 이바라키현에 자초된 채 발견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한 연구도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1923년부터 2011년까지 고래 2마리 이상이 이제 동시에 해안에서 자초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돌고래 자초와 동일본 대지진이 아예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또 결론에 이른 연구도 있고 또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 현상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1년 아주 큰 지진이었죠. 동일본 대지진 때도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하니까 SNS에서는 일본에서는 이 불안감이 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정부에서는 일단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7월 초에도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네, 7월 초에 한 일본의 공원에서 외가리 수십 마리가 잇따라 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게 혹시 대지진의 전조 아니냐? 불안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과거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일부 동물들이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외가리 폐사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 연일 계속된 무더위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그것 때문에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하지만 이런 분석이 나와도 지금 모두가 대지진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불안한 심리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폭염 상황도 살펴볼 텐데 계속 더운 상황이죠. 이것도 일본에서 지금 시작된 얘기인데 아이템, 이제 폭염을 막기 위한 아이템이 화제가 되는 게 있다면서요. 바로 삿갓입니다. 삿갓. 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삿갓형 양산인 건데요. 최근 일본 SNS에서 초등학생들이 이 삿갓형 양산을 쓰고 등교하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이게 조회수가 2천만 회가 넘을 정도였다고 2천만 회요? 하더라고요. 이 학생의 부모는 6월 초에 이 더위가 시작된 무렵에 아들이 양산을 갖고 싶다고 했대요. 근데 아무래도 접이식 양산은 번거롭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형태를 보여줬더니 오히려 더 좋아하더라. 해당 학생 역시 써보니까 머리 쪽에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하다 이렇게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쓰게 되면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그렇죠.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죠. 그 부분도 굉장히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러면 아이들만 쓰는 것이냐? 이게 도대체 일본에서 꽤 제법 유행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인데 사실 가격도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59,000원에서 이제 72,000원. 상당히 이제 가격대도 이제 고가인데 비싸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라인몰에서는 아예 이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완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살려고 하면은 가을까지는 또 기다려야 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를 보니까 이게 이제 삿갓형인데 이게 정수리 전체를 이렇게 덮고 있는 이제 그런 면적도 이제 되게 넓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위쪽에는 이제 통풍이 잘 되도록 이제 구멍도 뚫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더위에 지금 이제 쓰게 되면 시원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삿갓형 양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도쿄올림픽 때 나왔는데 그때 반응은 안 좋았다면서요? 맞아요. 그때 이거 혹시 벌칙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호평이 시달렸거든요. 예. 당시 쓰는 형태의 양산은 도쿄올림픽의 무더위 대책 중에 하나로 지원이 됐었고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소재나 기능 면에서는 나무랄 것 없이 훌륭했거든요. 예. 다만 착용을 한 모습이 보시는 것처럼 좀 민망하다 보니까 외면을 당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히려 시대를 앞서간 제품이다 이런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멋이나 체면을 차릴 만한 더위가 아닌 거죠. 아니 근데 아이들이 썼을 때는 좀 귀여운 맛이 있었는데 성인 남성이 쓰니까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긴 하네요. 그런데도 일본 네티즌들은 이제는 이거 사고 싶어도 돈 주고도 못 그거 아까 산다. 이게 얘기한 라면서 것처럼.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무시했던 제품이 필요한 현실이 됐다라면서 폭염 속의 생존 아이템이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트렌드가 바뀐 게 손정영 선생님 양산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양산 항상 챙겨서 이제 덜어 다닐 때는 꼭 피게 되는데요. 근데 양산하면 보통 여성들이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남성들도 양산을 피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들도 이 더위 여름에는 필수템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쇼핑몰에서 6월에서 8월까지 양산을 찾는 검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색량이 급증을 했다는 것이고요. 거리를 실제 돌아다니다 보면 남성들도 한 10명 중에 3명은 양산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양산이라는 것이 이제 엄마들이 많이 쓰셨으니까 남성들은 잘 안 썼는데 남성들도 양산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체감 온도가 이제 10도 정도 내려가는 게 있고요. 10도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고온이고 이렇게 다습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게 되면 이 두피에 자극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탈모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강한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보통 이제 모자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지금 같이 너무나 이제 덥고 습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자를 쓰게 되면 또 이게 세균이 또 증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땀이 발생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양산을 오히려 써주게 되면 이게 이제 통풍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덤으로 이제 탈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남성분들이 좀 많이 찾는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10도나 낮춰주는군요. 양산을 쓰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폭염이 계속 이러다 보니까 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나나가 열리긴 하는데 보통 남부, 제주도 이런 데를 상상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시 노원구에서 한 농장에서 바나나 나무가 자랐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폭염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렇게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렸다는 것이고요. 이 고온다습한 동남아시아에서 잘 자라는 바나나가 여기에서 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실제로 이 농장의 온도를 재보니까 35.8도 그리고 습도 73%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비슷한 기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제주도에서는 더위를 먹은 호박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이례적인 기온으로 단호박을 이제 가지러 갔더니 이미 노랗게 익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호박은 익혀서 먹는 것인데 이미 농장 안에서 익혀버렸다라는 것이고요. 이 더위 먹은 밤호박들 이렇게 많이 보인다라고 이제 게시글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굉장히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보우짱이라는 품종이 있다고 하는데 이 품종이 밤처럼 포슬포슬 익을 정도로 열기가 강했다고 합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참 바나나라뇨. 이거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내일이면 8월이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이 더위가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슬프지만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직 7월입니다. 시기상 가장 더운 시기인 8월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점이 정말 무서운 점이죠. 역대급 더위라고 꼽혔던 2018년에 8월 달에 강원도 홍천의 기온이
41도였거든요. 이게 국내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인데요. 예. 전문가들은 올해 8월에는 이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 또 것 깬다고요? 같다. 이제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7월 열대야 일수가 117년 관측 역사상 최고치를 그랬다면서요. 기록했다고 가장 예. 많이 오래 더웠다는 얘기인데 이게 앞으로도 더 더울 때가 남아 있잖아요. 한참 이제는 더위를 뭐 생존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수준까지 온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전문가 얘기로는 8월 초에 잠깐 소강 상태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콘서트에서 불륜 행각이 포착된 사건이 있었죠. 이게 콜드플레이를 오히려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You and your wife are looking so fine. Thanks for coming today to see our band play the #1 sports person of all time. 불륜 행각이 이제 포착된 게 콜드플레이라는 그룹의 콘서트장인데 콜드플레이가 잘못한 건가요? 전혀 잘못 아니죠. 사실 그런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 남성이 그렇게 검토하겠다. 밝히고 나선 상태입니다. 예. 이 남성의 최측근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자신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라면서 콜드플레이와 행사 주최 측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서 당시 콘서트장에서의 영상이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사생활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당연히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콜드플레이가 불륜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냐. 본인 행동에 책임지지 않고 남 탓만 탄다. 이러면서 더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빌어서 밈이라고 해서 그 장면이 계속 패러디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 남성은 그것도 화가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콜드플레이에서도 뭐 입장을 낸 게 있나요? 아직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예. 다만 한 연예 칼럼니스트에 따르면 이 해당 남성의 법적 조치 검토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크리스 마틴이라고 해서 해당 밴드의 리더가 예. 그저 그냥 웃어 넘겼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 한번 만약에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남성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겁니까? 근데 보통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고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명예를 침해할 의도나 또는 민사적으로라도 가실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이 사진이 불륜이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논란이 될 것을 인식하고 했다기보다는 공개된 장소이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사진 찍어서 또 이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서 올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되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현재 이 불륜이 사실이 아니라면 심각한 명예침해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곤 있습니다. 예. 다만 고소나 소송 이야기는 이 소문이 더 악화되지 않고 이제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법적 조치를 한다고 실익이 있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경민 변호사 뭐 이 남성의 주장 워낙 세계적으로 뭐 조롱이 되기도 했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법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뭐 일부 변호사는 뭐 이제 뭐 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게 이제 키스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연 중간에 이렇게 잡히게 되면 어쨌든 그 이제 크리스 마틴이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이벤트거든요. 근데 그렇게 잡혔을 때 크리스 마틴이 이제 그때 그 불륜 커플의 모습을 보고 아 저들은 불륜 중이거나 아니면 아주 수줍어하는 커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불륜 중이거나라는 그 표현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제 불륜이 아니라면 그거는 이제 불륜이라고 했다라는 그 부분이 이제 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명예훼손 소송을 걸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그런 일부의 의견이 있지만 뭐 사실 불륜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 더더욱 이런 소송을 하는 그 실익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법으로 적용하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법으로 적용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이제 민사적으로 위자료만 따지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로 갖고 오게 되면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짜 사실인 경우에도 이게 명예훼손이 됐을 때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민사적인 위자료를 넘어서서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을 고소로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뭐 처벌까지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 사실적인 명예훼손을 그대로 둬도 되냐 뭐 이런 논란도 있긴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순정님께서 뜻밖의 인물을 등장을 시켰어요. 네, 임시 대변인으로 누군가 나왔는데요. 예. 유명인입니다. 기네스 펠트로가 이렇게 회사의 관심이 커지면서 임시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네스 펠트로는 콜드플레이 멤버이자 보컬이자 이 프론트맨인 크리스 마틴의 전 부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제성 있는 인물을 통해서 회사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다 보니 네티즌들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정말 좋다. 불륜 스캔들은 잊혀질 듯하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예. 있습니다. 앞서 보니까 콘서트에서 메시도 보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이애미 콘서트에서 이제 메시 부부가 포착이 된 건데 예. 이때도 이제 키스캠에 잡혔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반응이 달랐었죠. 이제 그때 잡혔을 때에 이제 크리스 마틴이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가 이제 공연에 와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시 선수도 이제 손을 흔들면서 화답을 했는데 아까 이제 불륜 커플 같은 경우는 이제 숨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퇴사하는 엔딩이 됐다면 여기 이제 메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박수를 치고 이렇게 이제 손을 흔드는 그런 엔딩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또 공공기관 밈도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춘천시와 과천시가 적힌 두 남성이 껴안는 영상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 앞선 그 콘서트 영상의 패러디입니다. 예. 어쩌다 이런 영상이 나왔나 봤더니 이 두 지자체가 공동 주최한 포럼을 소개하려고 만든 홍보 영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조회수가 400만 회를 넘어설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